이 다음 시사인에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예전에 저는요, 대학교 때 현재 변리사하고 있는 강민수 형이, 에, 뭐랄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냐면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잡지를 20종 이상을 보러 20가지 이상의 잡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학 잡지만 세 종류를 봤다니까요. 20살 때부터 제가 이제 뭐랄까 학습이 트레이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굉장히 뛰어난 선배들에 의해서 트레이닝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잡지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만화방이었어요. 만화방.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만화방에 가서 거기 꽂혀 있는 잡지들 다 보는 거죠. 다 제가 사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학 잡지는 사서 봤어요. 한 1종 또는 2종 정도. 과학동안, 뉴튼, 사이언스 올제 이런 것들은 제가 사서 구독을 했고 나머지는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본다거나 동아리방에 간다거나 이렇게 꽂혀 있어요. 또 서점에서 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뭐랄까 투자를 잘했냐, 가치 투자를 잘했느냐,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느냐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소스는 신문하고 잡지에서 얻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잡지를 읽었던 게 실은 미래학 공부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게 미래학 공부였던 거예요. 미래학 트레이닝이었던 거죠. 여기서 지금 고독사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잡지 고독사 문제하고 혼자 사는 고독사가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됐죠. 한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고독사 문제하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이 잡지에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송가인 얘기가 먼저 나오네. 송가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신곡을 연습하는 나이는 24세다라는 영상을 2개를 올린 적이 있죠. 탑차 안에서 찍은 거. 자, 송가인이 어게인이라는 5060 대부분이 5060 50대 60대의 팬층이 형성이 됐는데 가장 많은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화 심리 얘기예요. 진화 심리학.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청춘 시절의 음악, 청춘 시절의 리듬을 다시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리메이크된 송가인이 나온 거야. 좀 더 가창력이, 좀 더 호소력이 있고 빠져드는 거죠. 본능이에요. 거기 빠져들어야만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좋고 즐겁고 호르몬이 좋아지고 다시 실질적으로 아마 이분들은 나이가 젊어질 겁니다. 송가인 때문에. 대단한 효녀죠. 미스트롯을 기획한 분도 참 고마운 분이고 우리 이제 정말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신드롬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좀 연결되는데 5060 중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많은데 그 1인 가정들이 어게인이라는 송가인 팬 카페 회원이 되면서 막 생일 잔치를 해주고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되게 끈끈해지는 거죠. 그 송가인 팬 카페가. 그래서 이제 또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거울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젊은 여성이 자기 20대 때의 20대 때 즐겼던 노래를 되게 잘 불러. 그걸 보는 순간 나도 20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거울처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자 노래를 즐겼더라도 거기 가는 것보다는 송가인이 부르는 이미자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진화 심리학인 건데 여기서 또 에이트 비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에이트에서 이지성 씨가 인공지능 시대에 뭐 에이트 중에 하나 중에 문화인류학을 꼽아요. 문화인류학을. 제가 그래서 그 비판하면서 말씀드렸죠. 문화인류학과 진화심리학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뭔가 사업을 할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정말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인류학과 진화심리학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뭘 더 우선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진화심리학을 꼽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화되고 우리가 감정과 표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아마존에 있는 뭐 원시인이든 원시인이라 말하면 안 되나요? 아무튼 그분들 아직 그 석기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나 유럽이나 그 미국의 백인들이나 감정을 다루는 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이라는 굉장히 지구권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문화인류학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은 되게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곳의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문화 다양성. 국소적이죠. 부분적이죠. 근데 진화심리학은 분모예요.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피라미드로 따지자면 이렇게 분자와 분모 관계죠. 분모가 진화심리학이고 분자가 문화인류학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지구가 연결되고 감성이 보편화돼 간단 말이죠. 미디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비교적 진화심리학과 처음에 대등한 학문이었다가도 진화심리학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학문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꼽자면 진화심리학인데 이지성 씨는 그걸 문화인류학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 어게인 송가인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게 진화심리학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이고 그래서 그 송가인에게 흔히 입덕한다고 그러죠. 그 팬카페 회원이 되면서 이 권 씨가 잠깐만 남자겠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한 분이 자기가 막 피켓을 이제 들고 송가인 콘서트장에 가는데 과거에 그 남자 가수에게 빠져서 이분이 권씨 이분 여기 사진 나왔네. 남자분인데 자기 딸들이 남자 가수에 빠져서 막 콘서트장에 가는 거를 그렇게 자기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이게 피켓 들고 송가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멜론에서 막 스트리밍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능이니까. 그리고 이제 61세 된 그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이 이제 이 어게인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니까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어떤 동호회가 저는 그러니까 1인 가정하고 고독사 그리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우리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직장인과 공장 노동자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공동체가 해체돼야만 더 유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동체가 해체됨으로써 돈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시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공동체 내에서는 그게 이제 가족이니까 돈이 없어도 냉장고에서 우리 가족들이 뭔가를 꺼내 먹을 때 야, 돈 내고 꺼내 먹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게 공동체예요.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게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어떤 클라이막스 그 피해가 1인 가정이라든가 고독한 거 고독사로 지금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하고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인가 공동체를 그것이 이제 이런 바로 이런 팬카페라든가 동호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뭔가 이렇게 모일 만한 뭔가 거리가 자꾸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코하우징이란 말이 있는데 아무튼 코오퍼레이티브 하우스 이게 아마 코하우징이라는 말하고 같을 거예요. 코하우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그 소규모의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이렇게 동성 파트너일 수도 있고, 결혼 안 하고 사실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이 낳지 말고 살자, 뭐 그런 어떤 딩크족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수도 있고, 또 이제 뒤늦게 이제 나이 먹어서 그래서 50대 이혼해가지고 60대 초반에 결혼한 그런 노부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다양한 가족들이 서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만이 뭐가 형성이 되죠? 그 코오퍼레이티브 그러니까 협력주택, 공동조합주택 또는 뭐 협력주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 새로운 홈, 그러니까 코하우징 홈, 그 새로운 그 가정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방식의 그 결합이나 연합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만이 그 주택의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이게 과거의 그 농촌 중심 사회의 그 공동체,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살았던 공동체랑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문화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인공지능 시대하고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생태농업이 들어가야 돼요. 생태농업. 자, 문화 공동체에다가, 생태농업. 그래서 생태농업이라고 부르던가, 그 명칭이?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건데, 그 어떤 생태적인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농약을 가급적 덜 쓰는 이런 어떤 생태 농업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또 새롭게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어디 갔지? 현재 지금 한국의 상황은 1인 가정이 계속 늘고 있고 여기 황두영 씨는 정상가족 제도가 이미 한국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지금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내용을 제안한 황두영 씨가 황두영 씨가 보좌관이었구나.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이다. 결혼 관계가 아니죠. 그냥 동반자인 거예요. 그냥 반려인인 거죠. 근데 반려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혼인 관계만 생각을 했는데 반려견 그럼 걔하고 혼인한 건 아니잖아요. 반려인이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게 생활동반자죠. 생활동반자인데 근데 이거를 또 국가에 등록해. 우리는 생활동반자야 라고 국가에 등록하면은 그걸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 혜택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빠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대처가 늦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고독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 문화가 빨리 이게 좀 뭐랄까 그래 너랑 나랑 생활 동반자야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빨리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왜냐면 이게 늦어지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이 약해질수록
전부 돈으로 때우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약해질수록. 우리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체 문화예술 생태 의료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 2011년에 썼던 책에서 그 비츠팜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꼭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농업하고 문화예술 동아리하고 또는 거기에 이제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료 서비스는 이제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원격 의료 좀 가급적 의사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겠지만은 또 돈을 주고 의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농업 예술 생태만으로는 이 농촌 지역에 사람들 끌어모으기가 힘들어요. 종합병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군산 쪽인가 무슨 종합병원을 하는데 뭐 3천억인가가 있어야 된다나 1,500억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있대나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의사의 연봉까지도 줘야만 하는 인간 의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미 이 1인 가구 때문에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뭐 과로사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구조도 좀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미래 일자리는 4가지 복지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하자면 2가지 복지인데 하나는 사회복지고 하나는 환경복지예요. 환경복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복지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복지에는 이렇게 친환경도 들어가지만은 거기에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는 의료복지가 자연스럽게 결합이 됩니다. 4가지로 분리를 하자면은 사회복지, 의료복지, 환경복지, 문화복지 이 4가지 복지 쪽에 공무원들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로 가능한 어떤 업무들은 그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왜 카이스트 공익근무요원이 뭐 시스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6개월간 매달릴 거를 뭐 6시간 만에 끝냈다나 뭐 이런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자동화 시키고 그 인력들을 물론 공무원들 이거 싫어할 건데 복지부동이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그래서 제 유튜브 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극소수일 건데 사회복지 인력, 환경복지 인력, 의료복지 인력, 문화복지 인력으로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우한폐렴 이것 때문에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공무원 의사가 많아져야 돼요. 공무원 의사, 공무원 간호원이. 노인 보호 요양사 이런 분들도 좀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복지 인력을 늘리고 문화복지 아무튼 문화복지는 비용을 문화 비용을 이렇게 보편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편소득, 국민소득, 국민기본소득 차원으로 이 문화복지를 선제적으로 먼저 그걸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바우처라고 하나요? 일단 상품권, 티켓, 바우처 뭐 이런 쪽으로 먼저 가도 상관없고요. 뭔가 그만큼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문화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되고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렇게 사실 뭐 송가인 팬에게도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끼리 이렇게 행사하는데 써라 하면서 그런 어떤 동아리 지원 같은 것들이 문화복지 같은 것이죠. 환경복지는
예를 들자면 전에 왜 동물복지농장 있잖아요. 동물들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동물권을 존중하면서 키우는 어떤 농장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스스로 이렇게 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 저 재활용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재활용까지 이렇게 뭔가 재활용하는 것까지 약간의 보상을 준다거나. 그다음 사회복지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다양한 집합체들의 공동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집합체들의 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빨리 움직여야 된다, 지금. 고독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생활동반자법은 빨리 저는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층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활동반자법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젊은 층은 왜 이렇게 많아지냐면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서로 돈을 모아서 살아야지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세탁기 하나를 5명이 이용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사인을 계속 안 보고 넘어가다가 이렇게 두 권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이전 영상에서 제시했던 이 책 다시 한번 추천을 할게요.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 강화와 인간 잉여의 패러독스.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라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 리뷰만 봐도 제가 제가 목차 보고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사람이 있던데, 독서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요, 제목만 보고도 정말 목차만 보고도 얼마든지 딱 감이 옵니다. 네, 이상입니다.